안녕하세요. AI 장면 분석을 통한 비디오 인코딩 최적화를 발표하게 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대런 김태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비디오 인코딩 최적화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비디오 인코딩 최적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통은 인코딩 시간을 줄이는 최적화가 떠오를 텐데요. 그 이외에도 용량을 줄이거나 화질을 좋게 만드는 최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과 용량은 객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화질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화질이 좋다거나 얼마가 좋아졌다거나 이런 식의 평가가 어렵습니다. 화질, 비디오 품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PSNR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용어이죠? 최대 신호 대비 잡음비라고 부르는 이 지표는 말 그대로 원본에서 압축 후에 얼마나 노이즈가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객관적인 지표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인지하는 화질을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추격 장면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배경에 노이즈가 많다고 해서 시청자가 이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얼굴의 노이즈는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이렇게 비디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지에 관련된 평가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것을 사이코 비주얼 퀄리티라고 부르고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SSIM과 Vmap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 각광받고 있는 Vma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Vmap은 넷플릭스에서 만든 비디오 평가 지표로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청 환경에 따른 별도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 모델은 거실에서 HD TV를 보는 케이스, 또 하나는 4K TV를 시청하는 케이스, 마지막으로는 모바일 환경에서 시청하는 모델입니다. 동일한 파일을 이용해서 점수 계산을 하여도 모델에 따라서 다른 점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모델은 시청 화면이 작아서 기본 모델보다 조금 점수가 후하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0점에서 100점까지 일정한 점수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70점부터 봐줄 만한 화질이며 95점 정도면 아주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PSNR 등의 지표가 해상도 등이 다르게 되면 상호 비교가 어려운 것에 비해서 상당한 강점입니다. Vmap 지표는 다양한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학습시킨 모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지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Vmap 점수 계산은 매우 느리게 동작합니다. 먼저 기존의 비디오 인코딩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디오 인코딩을 주로 사용하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방송이고 나머지는 저장용 미디어였습니다. 디지털 방송은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지상파 HD TV나 케이블, 위성방송 등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대역폭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물리적으로 하나의 채널에 할당된 대역폭이 정해져 있어서 인코더가 이보다 큰 출력을 내는 경우 화면이 깨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상파 HD TV의 경우 17Mbps의 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코더에서 18Mbps의 출력을 내는 경우 1Mbps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게 됩니다. 비디오 인코딩 특성상 비트레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조정이 가능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압축률을 조정하는 파라미터를 높이고 낮춰서 원하는 비트레이트의 출력을 생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작스런 화면 전환 등에 따라서 비트레이트가 17Mbps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유, 마진을 최소화하면서 넘치지 않게 인코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디지털 방송에서의 최적화입니다. 이와 반대의 접근을 하는 것이 디지털 미디어용 인코딩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디어의 크기는 정해져 있고 이 정해진 크기에 최대한의 화질로 정해진 길이의 영화를 인코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 영상을 4.7GB의 DVD에 저장할 때 최적인 인코딩 파라미터를 찾는 것입니다. 무선 인터넷 시대가 되고 적응형 비트레이트 스트리밍의 방식이 대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비디오를 볼 때 자동이라는 표시가 보이면 이 ABR, 어댑티브 비트레이트 스트리밍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ABR 스트리밍의 특징은 다양한 비트레이트와 해상도로 영상을 일정한 단위, 보통 4초나 6초 정도로 인코딩하고 이 단위마다 단말의 네트워크 속도에 맞게 비트레이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버퍼링을 최소화하고 현재 네트워크 상황에 최적인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BR 스트리밍에서 사용하는 비트레이트와 해상도의 조합을 ABR 스트리밍 레더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대표적인 레더 세트입니다. 애플이 만든 HLS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본 ABR 레더입니다. 10개의 비트레이트와 최소 235kbps에서 5.8mbps까지 320, 240 해상도에서 1920, 1080 해상도까지 변하는 레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레더 개수와 비트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ABR 레더는 어떻게 결정하지? 라는 질문 말이죠. 저도 현업에서 수많은 고객사와 ABR 레더를 만들어 보았지만 딱히 정해진 방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경쟁사나 대형 서비스의 비트레이트 레더를 분석해서 몇 가지 안을 만들고 샘플로 100개 정도의 영상을 인코딩 해보고 이를 통해서 최종 레더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좋고 나쁜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비디오 인코딩 최적화는 해상도나 비트레이트와 같은 부분이 정해져 있고 한두 가지 변수만을 결정하면 되었던 것에 비해서 ABR은 해상도나 비트레이트와 같은 근본적인 부분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적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의 레더로 모든 영상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방송은 대역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트레이트가 낭비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인터넷은 상황이 다르죠. 비트레이트는 전부 비용입니다. 최대한 비용을 아끼면서도 화질은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영상의 특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레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아도 화면이 단순하고 움직임이 없는 애니메이션과 복잡한 영상에 움직임도 많은 스포츠 영상이 같은 파라미터로 인코딩 된다면 어느 한쪽은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마다 특성을 분석해서 인코딩하는 것을 per 타이틀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per 타이틀 인코딩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RD 커브나 RQ 커브라고 부르는 레이트 퀄리티 커브입니다. X축이 비트레이트, Y축이 비디오 품질입니다. 그래프의 색상은 해상도입니다. 저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비트레이트가 낮은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비트레이트를 투입하면 급격하게 화질이 향상되다가 레이트 대비 품질이 최적인 구간을 지나가면 레이트 추가에 따른 품질 향상은 체감되어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품질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대충 품질 83점 정도의 1.2Mbps 정도가 최적점이고 2.5Mbps에서 3Mbps 정도에서 최대 비트레이트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본 애플 가이드라인에서처럼 5.8Mbps로 인코딩 해봤자 3Mbps 인코딩 대비 얻을 수 있는 품질은 1, 2점인데 비해서 용량은 거의 2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RD 커브를 영상 종류별로 그려본 것이 이 그래프입니다. 핑크색 곡선이 가장 단순한 영상이고 빨간색이 가장 복잡한 영상입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몇 가지 사실은 퀄리티 스코어 85점을 위해서 단순한 영상은 250kbps가 필요하지만 복잡한 영상은 1.2Mbps가 필요하다는 것, 거의 5배 가까운 차이가 나기 때문에 per 타이틀 인코딩의 이점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RD 커브를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인코딩 해보는 것입니다. 해상도와 인코딩 파라미터를 바꾸어 가면서 100여 번의 인코딩을 해보면 적당한 RD 커브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코딩과 화질 계산에는 엄청난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AI를 이용해서 RD 커브를 추정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인코딩 결과를 추론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특정 파라미터로 테스트 인코딩을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나머지 해상도와 인코딩 파라미터의 결과를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구현하는 방식은 이미지 자체를 분석하여 복잡도나 움직임 정도를 이용해서 인코딩 결과를 추론하도록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데이터셋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실용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RD 커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RD 커브는 기본적으로 최적점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하질 구간과 고화질 구간이 나뉘기 때문에 리그레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테스트 인코딩 구간을 많이 해주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모델에 따라서 한 개의 테스트 인코딩만으로도 꽤 쓸만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RD 커브를 그린 이후에 최적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한 개의 비트레이트와 해상도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그림의 사각형이 최대화되는 점을 찾아서 최적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3개의 ABR 레더 개수를 가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역시 사각형 구간이 최대화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ABR의 레더 개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사용자의 체감 품질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네트워크 속도에 따른 확률 그래프입니다. 사용하는 통신사나 국가 등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앞서 RD 그래프는 영상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RD 그래프를 가지고 최적화를 수행하면 A라는 영화는 네트워크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와 아직도 ADSL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같게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RD 커브로 최적화한 비트레이트가 8Mbps라고 가정해보죠. 한국과 같이 네트워크 속도가 충분히 빠른 나라에서는 8Mbps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평균 속도가 2Mbps인 국가에서 8Mbps로 최적화된 영상을 제공하면 10% 정도의 사람들만 정상적으로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RD 그래프 최적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트레이트 확률을 곱하여 계산해 주어야 좀 더 정확한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군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ABR 레더의 개수를 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레더의 숫자가 많은 쪽이 재생 화질 측면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100개씩 레더를 만들지는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코딩 비용과 저장 비용이라는 코스트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적화를 수행할 때 레더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요소를 넣어서 계산해야 하지만 비용 함수는 간단하게 모델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환경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매우 크고 비용과 화질 사이에 가중치에 대한 부분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정한 개수의 레더를 생성하고 선택된 비트레이트 간의 간격이 너무 좁다면 레더의 개수를 줄이고 간격이 너무 넓으면 개수를 늘리는 정도로 로직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비용 함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앞서의 RD 커브는 1시간짜리 영상이라면 1시간의 평균적인 값을 가지고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1시간짜리 영상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씬도 있고 뉴스와 같이 고정된 배경에서 입만 움직이는 씬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평균값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하게 되면 일부 구간에서는 급격한 화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트레이트를 고정하면 구간별로 화질의 차이가 너무 나게 되고 화질을 고정하게 되면 각 구간별로 비트레이트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AVR 스트리밍의 경우 레더의 각 항목이 미리 지정된 비트레이트에서 크게 변동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최대 비트레이트가 평균 비트레이트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씬별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고정 품질로 인코딩한 경우의 비트레이트 그래프입니다. 노란 선이 평균 비트레이트이고 빨간 선이 이것의 2배인 허용 가능한 최대 비트레이트입니다. 빨간 선보다 높은 구간이 없도록 비트레이트 제한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빨간 선보다 높은 구간을 낮추게 되면 평균값도 낮아지는 문제와 평균 화질도 낮아지기 때문에 RD 커브 자체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보정해서 각 구간별 목표 비트레이트를 설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한 AVR 레더와 각 레더 값에서의 구간별 목표 비트레이트를 이용하여 분산 인코딩을 수행하게 됩니다.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할, 처리, 병합의 단계입니다. 분할과 병합 단계는 대용량 파일 처리를 수반하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분할, 병합을 가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분할 인코딩은 각 영역의 경계 지점에서의 처리와 구간별 비트레이트 조정을 위한 파라미터의 조정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기존의 최적화는 일반적으로 가성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적당히 빠르면서 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 보급되고 인터넷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난 오늘날에는 절대 성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번의 인코딩을 해서 최적화를 하면 30% 정도 용량을 줄일 수 있다면 100번 인코딩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1억 뷰, 아니 100만 뷰만 나온다고 해도 CDN과 스토리지 비용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100번 인코딩하는 비용보다 싸게 나옵니다. 또한 무선망에서의 고객의 네트워크 속도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제한된 자원입니다. 하지만 인코딩을 위한 컴퓨팅 파워는 손쉽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의 이미지나 비디오 압축해서의 최적화 방향은 컴퓨팅 리소스를 많이 투입하고 AI를 통한 최적화를 이용해서 절대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Q 커브를 그리기 위한 모델 학습의 고도화와 비트레이트 선택을 위한 평가 모델의 수립,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의 고도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